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4일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부 가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딜레이 된 점에 대해서 진짜 죄송하고요. 중간에 후원 영상이 하나 끼는 바람에 좀 더 늦어졌네요. 제가 1부 그 끝에서 1부 중간에 잠깐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설명할 때 민심 달래기에서 청와대하고 당파 잘못 아님이라고 이게 썼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제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다행이겠죠, 그게. 제가 지금 한국 대통령 이름 석자고 그분이 좌파인지 우파인지 거기까지만 알고 몰라요, 그 다음에는. 사실 제가 다른 나라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홍콩도 잘 모르고 알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뉴질랜드도 이렇게 클로스리 팔로우하지 않고 미국만 봐요. 미국이 제일 중요하니까 미국 정치, 금융을 많이 보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후원한 거에 대해서 저는 조선일보가 아직도 안 찾아봐서 모르거든요. 좌파인지 우파인지.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뭘 후원한다 그래서 누굴 한다 그러면 뭐 그게 뭐 신문사가 됐건 뭐 어떤 다른 회사가 됐건 그거는 정치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쪽 색깔로 이렇게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전 모릅니다 그걸. 예, 그러니까 한국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예,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 제가 은을 잘 모르듯이 제 관심 바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때 민심 달래기, 민생 달래기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좌파건 우파건 똑같아요. 미국도 그런데 데모크래시 원래 돈을 더 많이 쓰고 리퍼블리칸 우파가 원래 돈을 덜 쓰고 보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판데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나 조지 W 부시 때도 그랬지만 이제 공화당이 대통령이 돼도 또 재선되기 위해서 돈을 미친 듯이 써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민주주의의 문제지 좌파나 우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예,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당파나 이런 쪽에 휩쓸려서 뭐 그런 거 때문에 제가 색깔이 바뀔까 봐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다가 청와대 압력이 있다. 뭐 한국의 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럴 때는 좌파 우파를 다 뭉뚱그려서 하나를 말하는 거지 뭐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다른 정부가 들어오면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해요. 다른 정부가 들어와도 똑같아요. 그 자리에 놓이면 제롬 파월이 연준에 있으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 짓을 하는 거하고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당파 쪽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그리고 솔풍용 세대나 이게 제가 지금 이 1부를 이렇게 맞췄잖아요. 제가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한테 불리하다. 2부에서 그걸 하나씩 짚어보겠다. 그리고 3부에서는 외환 위기가 오는 순서. 제가 얘기를 계속 제가 찍은 걸 듣다 보니까 혼자서 지금 계속 외환 위기 걱정을 너무 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유튜브나 뉴스 보면은 그런 얘기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가다 외환 위기 안 오면 한 12개월, 18개월 안에 안 오면은 저 혼자 세낼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뭐 제가 혼자 세대는 게 낫겠죠. 대한민국이 외환 위기 안 맞고 외환 위기 맞고 제가 혼자 맞췄다고 신나서 쇼츠 영상 몇 개 뽑는 것보다는 제가 틀리는 게 맞을 텐데 계속 돌아가는 형국을 보면 왜 한국에서 좀 더 외환 위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들여다보시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여튼 걱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참 기침 이거는 계속 좀 어쩔 때는 괜찮다 어쩔 때는 기침이 좀 심해져서 아직 사탕은 물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부의 지금 본론인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한테 불리한 이유 요거 들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한 번만 더 상황을 정리해서 제가 왜 자꾸 리먼 백배 떠들고 왜 한국 외환위기를 떠드는지 그거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 보시자고요. 그럼 나오는 질문들이나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제가 혼자서 이런 얘기를 신나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자, 이거 질문을 보면은 그 댓글에 중에 주신 게 이게 꽤 오래전에 온 댓글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한테 이 원화 폭락한다는 거 혼자 너무 네 내피셜 아니냐라는 글도 있었고 꽤 됐어요, 이게. 이거는 1270원인가 80원 갔을 때 원화가 왜 강세냐 그런 분도 계셨고 다른 시청자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국은행 총재가 하버드대 IMF 출신이고 최고 전문가다. 라고 해서 그 하는 내에서 약간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분 성이 이신가? 그쵸? 근데 그게 신 총재님이라고 신처럼 막 이렇게
God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 막 그래서 농담처럼 한다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이 총재님 그렇죠. 근데 이게 신총재님이라고 뭐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분이 되게 똑똑하시고 공부 많이 하신 분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게 학위가 좋고 뭐 노벨상 벤 버냉키도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좋은 학위 있고 좋은 상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 맞추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총재님을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제가 1440원까지 갔었잖아요. 한국이 얼마 전에. 저 그때 유튜브 하고 있었는데 1440원 갔을 때 제가 이거 유튜브 안 찍었어요. 그때 저 외환 위기 올 거라고 걱정 안 했어요. 저 그때. 근데 1270원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외환 위기 올 수 있다고 난리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 그 신총재가 아니라 이 총재님이 하는 총재님이 1440원에서 떨어질 거다 걱정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주위 직원들한테. 그땐 당연히 저도 그렇고 웬만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게 US 달러 인덱스가 혼자서 질주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막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한 발 두 발 뛰는데 미국이 혼자 미친 듯이 전력 질주했어요. 마라톤 하는데. 그래서 혼자 쭉 치고 나가면서 유로랑은 패러티 되고 유로랑 패러티 됐었죠. 그때. 예. 그리고 파운드가 1.1인가까지 갔었잖아요. 유로는 1대1로 가고 그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 다른 커런시들도 약했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 신나서 스퍼트해서 확 빨리 뛰어갔기 때문에 얘들이 혼자 질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350, 1400, 1440을 가도 우리도 이제 챙겨 입고 신발끈 묶고 뛸 거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이거는. 달러 인덱스가 아무리 올라가도 다 쫓아가니까 다. 근데 제가 1270원, 1300원 밑으로 내려가도 걱정을 하는 이유는 캐나다도 4.5에서 멈추고 뉴질랜드는 4.75에서 계속 갈 거고 호주도 3.6에서 갈 거고 영국도 4.25에서 갈 거고 지금 유럽이 3.5인가요? 계속 다 가는데 한국이 혼자 3.5에 놓고 동결을 했잖아요. 그리고 한국 국내 상황이 되게 안 좋은데 거기다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정부가.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이 방향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전에 금통위에서 시작을 그 총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번에 동결하는데 이거를 절대 올리지 않는다. 영원히 동결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 그것도 또 한번 저한테 댓글 올리신 분이 있거든요. 하는 총재가 그때 3.75로 더 올릴 수도 있는데 그 룸을 열어놨는데 너는 왜 3.5에 동결했다고 난리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 계셨는데 그거는 너무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믿으신다면 너무 나이브한 거잖아요. 너무 천진난만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당연히 올릴 거였으면 올렸어야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마켓에다가 걱정 마라. 우린 뛰려고 하면 3.75, 4.0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만 해놓고 그 버벌 가이던스만 주는 거 아니에요. 구두로 그냥 가이던스 줘서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치를 주고 너무 원화를 때리지 마라. 너무 원화를 숏하지 마라. 라는 약간 그런 그냥 말로만 협박만 해놓은 거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벌써 지금 4월달 것도 당연히 동결할 거라는 분위기로 가잖아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올린다 그러면 다행인 거고 안 올린다 그러면 더 큰일 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440원까지 갔을 때도 저는 원화 위기 있다, 외환 위기로 영상 찍어야겠다는 생각 절대 안 했어요. 이거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우리가 다 쫓아갈 거니까. 근데 1270원까지 갔어도 저는 제가 그 영상 계속 찍고 떠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떡상시켜주신 영상 자체가 그게 3.5% 동결이 가져올 원화 폭락 위기, 부동산 폭락 위기 그거였단 말이에요. 제 백그라운드가 어디서 오시는지를 좀 이해를 하시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지금 레벨은 1310원, 뭐 1290원, 1350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건 계속 등폭락이 있으니까. 오늘도 뭐 지금 1315원인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는. 1350원 갔다 그래서 제가 맞았다고 좋아할 것도 아니고, 1250원 내일 모레 간다 그래서 제가 틀렸다고 싫어할 것도 아니고, 큰 흐름을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우선, 우리가 했던 이거 가기 전에 제가 리먼 100배를 자꾸 왜 운운하고 리먼 100배는 좀 하이퍼블리 아니냐, 그러니까 좀 과장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제가 그럼 뭐 리먼 50배라고 해도 되는데 리먼보다 훨씬 더 큰 게 왜 올지 어떤 상황에 지금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진짜 재수없게 외환 위기하고 딱 맞아떨어질 것 같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외환 위기 지금 한국이 제일 위험한 게
2023년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지금 하반기로 밀려놓고 PF도 터질 거, 전세금도 2021년에 높은 가격에 갭 투자했던 사람들 지금 다 갚아줘야 되는 게 2023년 하반기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next 6 to 9 months가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하필이면 리먼 100배도 터질라 그러면 2023년 12월 전에 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4년 초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제가 그 다음 장에서 이건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비슷한 이런 건데 제가 밑에 걸 우선 가릴게요. 위에 것만 보세요. 우선 제가 전에도 세네 달 전에도 비슷한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좀 더 자세하게 써봤어요. 잠시만요. 기침이 나긴 나네요. 오케이. 자, 리먼 사태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제가 왜 앞으로 지금 6개월에서 9개월이 더 진짜 위험한지 글로벌 경제를 봤을 때, 글로벌 시장 봤을 때. 자, 2002년 11월쯤에 1%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때 앨런 그린스팬이, 그쵸? 2001년에 9.11 테러 나고 막 닷컴 버블 터지고 하면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2002년 말쯤에 1%대 금리를 시작을 해요. 앨런 그린스팬 할아버지가. 그거를 약 18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를 1% 놓습니다. 이때 부동산 거품이 끼기 시작한 거예요. 리먼 거품이. 그러고 나서 쭉 끼죠. 2005년까지 껴요. 뭐냐면 1%를 2004년 6월에 2년에 걸쳐서 2006년 6월에 5.25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1%로 놓은 게 1년 6개월밖에 안 됐고 2년에 걸쳐서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이거 차트 많이 보셨죠? 차곡차곡 계단처럼 올라가요. 25 베이시스 포인트씩 2년에 걸쳐서. 그때도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괜찮았어요. 계속. 2년 동안 올렸는데도 5.25. 근데 1년 3개월 지나고 나니까 2007년 9월에 분위기가 싸하고 감원이 시작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2007년 6월에 제가 크레딧 스위스 다니다가 다른 은행으로 싱가포르로 옮기려고 잡 인터뷰를 봤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는 게 2007년 6월에 제가 인터뷰 3차까지 통과하고 디파트먼트 헤드가 사인을 하길 기다리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2007년 6월인가 7월쯤이었을 거야 아마. 그때 모든 인베스트먼트 뱅크 글로벌리 하이어 프리즈가 생겨요. 고용 멈춰라. 고용 안 한다 더 이상.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뜨는 거예요. 모든 IB들한테. 분위기가 다 싸하니까. 그게 2007년 6월, 7월이니까 기준금리 5.25% 도달하고 나서 1년 3개월, 4개월 후에 딱 그 분위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IB가 먼저 느꼈어요. 그러니까 금융권하고 실물 경제가 있잖아요. 이때 리먼 때는 금융권이 훨씬 더 그걸 감지를 빨리 합니다. 이게 2007년 9월에 1년 3개월 걸렸어요. 그러고 나서 6개월 딱 있는데 2008년 3월 되니까 JP 모건이 베어스턴을 1달러에 사죠. 베어스턴이 나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때 갖고 있었던 그 자산, 즉 은행들이 내어줬던 그 돈, 우리 그 은행 얘기할 때 이해하셨죠? 은행들이 내어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포트폴리오,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돈, 사람들한테 국가나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내줬던 돈, 그리고 자기가 잘못 투자했던 거. 그게 나가 자빠지면서 1달러에 JP 모건한테 팔립니다. 이게 6개월 딱 걸려요. 분위기 싸해지고 나서 6개월 지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기준금리 도달하고 나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베어스턴이 1달러에 팔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리먼이 파산하죠. 2008년 9월에. 즉 기준금리 도달하고 나서 2년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리먼이 터지고 끝장 본 거예요. 딱. 그러고 나서 3년 넘게 지나고 미국이 집값이 바닥을 찍고 2012년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리먼 사태 터진 다음에 0%로 낮췄지만 사람들 대중 심리가 돌아서질 않아서 3년 동안 계속 집값이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걸 보고 제가 지금 왜 리먼 사태가 재수 없으면 6개월, 9개월, 2023년에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 2024년일 수도 있어요. 리먼 사태, 리먼급 정도 되려면. 왜냐하면 SVB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정부에서 웬만하면 다 막아주거든요. 웬만하면 막기 때문에 안 터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터진다 그러면 왜 이게 곧바로 터질 수 있겠느냐 이걸 보시면 되는 게 자, 2008년 12월에 기준금리 0% 시작했죠. 이게 10월인가? 10월이겠다, 10월. 왜냐면 2008년 9월에 리먼이 터졌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리먼 터졌고, 이제 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이에요. 밑에 게 지금 걸 보는 거예요. 2008년 10월에 기준금리 0% 시작합니다. 그렇죠? 2022년 3월까지 13년을 0%에 놔요.
중간에 약간 2012, 13, 2016, 17, 18에 2.5까지 살짝 올라가긴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 할 때 그건 사실 간의 기별도 안 가고 대중 심리를 바꿔놓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너무 천천히 조금씩 올렸기 때문에 그냥 0%에 13년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미국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 한국, 다른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0% 잔치한 거는 여기 넣지도 않았어요, 지금. 미국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때는 미국 혼자서 1%였는데 1년 6개월 동안 1% 동안 1%를 1년 6개월 뒀는데 리먼 사태가 터졌고 우린 지금 13년 동안 미국이 혼자서 0%에 뒀어요. 여기 껴있는 이 거품을 제가 지금 계속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2023년 3월 달에 기준금리 0% 끝나고 딱 상승 시작했잖아요. 이때 2004년 6월에 1% 끝나고 상승 시작한 거랑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그렇죠? 그러면 2년에 걸쳐서 5.25를 갔는데 차곡차곡 올려서 지금 우리는 1년 2개월 만에 2023년 5월 다음 달 되면 5.25 갈 예정이에요, 지금. 그리고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트가 좀 딱 맞춰 그리기 어려운 게 이때 상승 시작했고 2006년 6월에 도달을 했는데 2년 걸리는데 얘는 지금 1년 2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초고속으로 올리면서 초고속으로 올렸기 때문에 분위기 싸하고 감원 시작한 거 그게 벌써 작년 9월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리 시작한 지 6개월 됐는데 벌써 감원 시작하고 분위기가 쌓여졌단 말이에요. 이 전에는 2년, 1년 3개월, 총 합치면은 3년 3개월 정도 걸리고 나서 분위기가 딱 턴어라운드를 하는 게 느껴졌는데 요번에는 3년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만에 분위기가 턴어라운드 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베어가 딱 팔린 게 6개월 더 지났으니까 얘네 세 개를 합치면 3년 3개월, 3년 9개월, 3년 반 정도 걸리니까 금리 시작한 후에, 금리 상승 시작한 후에, 인상 시작한 후에 3년 반 정도 되니까 배어가 딱 팔리고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1년 됐죠. 6개월, 1년. 아직 금리를 다 올리지도 않았어요. 1년 됐는데 SVB 넘어가고 크레딧 스위스 넘어가고 다른 은행 넘어갈 수 있다고 계속 난리잖아요, 지금. 슈왑 넘어간다 그러고 이것저것 계속 불안불안하다 그러고 바클레스니 BNP니 은행들이 제일 먼저 흔들리니까 보통 이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은 그럼 3년 반이 걸려서 그 분위기 이상했던 게 지금 불과 12개월 만에 온 거예요. 흔들리고 지금 크레딧 스위스 같은 은행이 넘어진 게. 그럼 아직 2달 남았어요, 지금. 한두 달 남았어요, 지금. 기준금리 5.25 가려면. 겁나 빨리 올렸으니까 2년 동안 천천히 1에서 2.25 간 게 0에서 5.25를 1년 2개월 만에 슈퍼로 갔으니까 초고속으로 갔으니까 그 사이에 중간에 벌써 한참 지나서 여기 터졌어야 되는 일들이 이 안에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금리를 다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물론 일부에서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올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저 새끼들 지금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저거 실수하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맞기도 해요. 저는 그것도 동의를 하긴 해요. 예. 근데 그만큼 급한 거지,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이. 지금 막 너무 겁 없이 풀어놨던 그 돈 때문에 감당이 안 되니까 빨리 올리는 거죠. 그럼 이걸 보시면 기준금리 시작하고 나서 1년 지금 넘었는데 딱 이 상황 벌어졌고 기준금리 시작하고 나서 지금 3년 반 정도는 있었어야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 지금 얼마나 빨리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스피드가.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리기 시작한 다음에 3년 3개월, 4년 3개월, 한 4년 정도 넘었을 때 리먼이 터졌는데 지금 1년 반에서 2년이면 여기서 리먼이 터지지 않겠어요? 2023년이나 2024년 초반이면 너무너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급격하게 올렸으니까 부러지라고 올리는 거 맞아요. 근데 봐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급하니까 너무 빨리 올렸으니까 이게 예전처럼 3년, 4년, 4년 반씩 걸려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곧 벌어질 것 같잖아요. 지금 이 타이밍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타이밍을 보시면 더군다나 골마 있었던 게 1년 6개월 골마 있었던 거하고 13년 골마 있었던 거하고 얼마나 많이 여기 지금 썩은 게 묶여 있겠어요. 이 안에 커머셜 리얼 이스테이트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CLO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거를 추측도 하고 싶지가 않아요. 할 필요도 없고 그냥 터지는 대로 계속 우리가 지켜보고 있고 그 왜 터졌나 공부하기도 바쁜데 제일 그냥 위크스 링크가 약한 고리부터 끊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
타이밍을 보시면 왜 자꾸 2023년 하반기에 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게 재수 없으면 한국하고 한국 국내 사정하고 같이 딱 맞물리는 타임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2023년 하반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안 좋으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꺼지고 나면은 2025년, 26년 집값 바닥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겠죠. 단지 이게 여기서 얼만큼 큰 게 터지고 미국 달러가 얼만큼 버텨주면서 미국 정부가 얼만큼 여기서 구제를 해줄 거냐. 그러고 나서 또다시 제로로 가고 돈을 찍을 수 있겠느냐. 즉 인플레이션이 관건이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고 낮아져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안 온다면 경기 침체가 오고 인플레이션도 같이 잡히는 효과가 생길 수 있죠. 아니면 경기 침체 오고 다 부도가 나면 아무래도 유가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해서 잡힐 수는 있을 테니까 혹시라도 안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들어간다 그러면 집값이 회복하는데 3년이 아니라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먼저 잡혀야 되니까. 경기 침체 없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집값이 올라갈 수가 없죠. 왜냐면 사람들이 스pen딩 파워가 없으니까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야 뭐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5% 6% 가면 또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경제가 약해지면서 집값이 더 허덕이고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때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파트만 보시고 집값 오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계속 그 가끔 댓글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되고 달러 약해지면은 부동산값 오르지 않을까요? 자산값 오르지 않을까요?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경제가 성장을 못하고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자산 거품이 껴서 이렇게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올랐던 그런 형국은 생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단기간에. 최소한 뭐 5년, 10년 한참 걸리고 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리먼 백배가 어떤 식으로 오고 미국 정부가 어디까지 막아줄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게 풀려나갈 거냐, 그걸 본 다음에 이 집값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따라서 얘가 결정이 될 테니까. 근데 어쨌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제가 왜 그 리먼 백배가, 그러니까 리먼 백배라는 말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1년 6개월 1%에 1년 6개월 뒀는데 versus 0%에 13년 뒀는데 이거 차이인 거죠, 이거. 플러스 여기서 제가 지금 쓰지 않은 유럽, 그렇죠? 다른 선진국 G20 컨트리들의 대한민국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전부 다 여태까지 지금 지난 13년 동안 했던 그 미친 짓 만행 그걸 봤을 때 풀려있는 돈 규모가 여기서 쌓인 거품 요거는 아주 귀엽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기엔 진짜로 터질 거에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기서 쌓였던 거는. 요 지금 하나 그 주택 주담대 가지고 문제가 제일 커진 거니까 그거 가지고 파생상품 만들었다가 리먼이 망한 건데 여기서 지금 껴있었던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그 톡식 에셋 안 좋은 에셋을 자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데리베티브스가 또 만들어지고 여기서 지금 터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타이밍이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리먼 백배 타이밍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말씀드렸고 한국이 외환 위기가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피할 방법은 없는 거냐. 있습니다. 예, 외환 위기 안 올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볼게요. 외환 위기는 어떻게 하면은 안 올 수 있는지. 한국 외환 위기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냐. 왜 이렇게 자꾸 외환 위기 떠드냐 혼자서. 네. 피하려면은 한국에서 벌어져야 될 일들이 딱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정부가 돈을 더 풀지 않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두 번째는 가게나 기업이 대출을 더 늘리지 않으면 돼요. 즉 가계 기업 대출 더 늘리라고 조장하지 않으면 돼요. 정부에서. 그럼 요 밑에 지금 몇 가지 포인트 써놓은 거 얘들을 이대로 그냥 두고 이 사건들이 벌어져도 돈을 더 찍지 않으면 돼요. 대출을 늘리거나 정부가 돈을 더 찍어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엔 여기 있는 걸 다 할 것 같아요. 자, 이거 위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미분양이 10만이 넘지 않으면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7만 5천 정도 되죠? 8만 안 되죠? 10만이 안 넘으면 되는데 10만이 넘을 수 있겠죠. 준공 후 미분양 3만이나 4만 넘지 않으면 돼요. 현재 지금 18,000 정도가 있다 그러죠. 실제로 리포팅 된 거는 언더 리포팅 된 거 그 기자님들이 찾아냈다 그러더라고요. 원래 8,000 정도 리포팅 됐는데
다 저기 가서 등기 뛰어보고 하니까 시공사들이 자기들이 사가지고 자기네 이름으로 넣어놓고 준공후 미분양 아닌 것처럼 하고 이걸 또 정부가 정확하게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죠. 왜냐면 준공후 미분양 숫자가 올라가면은 악성 미분양 해가지고 더 분위기 안 좋게 만들고 사람들이 더 집을 안 사니까 감추려고 하는 거겠죠. 이것들이 넘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것들이 다 넘는다 해도 그냥 두면 돼요. 방관하고. 특례론 같은 거 더 안 쏘고 부동산에 돈 안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외환위기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건설사, 시공사, 저축은행, PF 관련된 모든 기업들 파산하고 파산을 몇 개 하더라도 안 건드리고 두고 컨테이전 이펙트도 미미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빠지면 돼요. 이거 살리겠다고 뛰어들지 않으면 돼요, 정부에서. 네. 뛰어들겠죠, 근데. 네. 그리고 이제 예금보호공사에서 전액 예금 보증 해줘야 될 거고 그건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그것까지 안 해버리면 바로 아마게돈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 인더스트리에서 기업이나 은행 연체율 같은 거 높아지지 않고 2,000조짜리 가계부채 연체율 터지지 않고 쭉 버텨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연체율 보니까 그 5대 은행 신규 연체율이 22년 0.04에서 23년 0.09로 그래도 그 1금융권은 아직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연체율이. 근데 저축은행이나 2금융권 연체율은 21년 2.5%에서 22년 3.5%까지. 그리고 일부는 지금 5.0까지 갔대요, 연체율이. 우리 전에 은행 얘기할 때 CET 자본율 얘기하고 뱅크 캐피탈 얘기했을 때 생각나시죠? 10.5%에서 은행이 CET 최저 CET가 7%인데 8% 9%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5%가 딜리콘트인데 그 5%가 그대로 나가 떨어진다. 파산으로 간다 그러면 바로 은행이 갖고 있는 7%, 8%, 9% CET를 확 먹고 들어가겠죠. 금방이죠, 저거. SVB 넘어가고 크레딧 스위스 넘어가는 거 보셔서 아시잖아요, 이제. 뱅크 캐피탈 위에 있는 3.5%는 그냥 휴지 조각이고 있으나 마나한 거라고 우리가 그때 같이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걸 넘어가는 걸 보고 그냥 둬야 돼요. 안 둘 거예요, 정부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허그 파산 없어야 되겠죠. 뭐냐면 허그가 파산을 하더라도 자본 충당해주면 안 되고 근데 당연히 해주겠죠, 정부에서. 예, 허그 파산하면 난리 나니까. 플러스 거기다 돈 더 갖다 넣을 거고 한술 더 떠서 옳은 정책은 전세 보증 자체를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정부가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자본사회인데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지금 벌써 자본주의는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저는 이거 제가 전에 찍었던 그 전세 문제 한방의 총정리 그 편에서 제가 굉장히 자세히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직도 왜 개인과 개인 간의 전세 트랜잭션에 정부가 그걸 보증을 하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저 뭐 법 공부하고 이것저것 회사에서 일해보고 사회생활하고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저 허그라는 건 그냥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만약에 허그 보증해 줄 것 같으면 제가 제 친구한테 걔 자동차 소나타 한 대 제가 담보 받고 1,000만 원 빌려줬다고 쳐요. 설풀경 제가 제 친구한테, 철수한테. 그럼 그것도 정부가 보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프라이빗 파티끼리 트랜잭션 한 건데 왜 내가 소나타 담보를 받고 했을 때는 안 해주고 집을 담보로 서로 거래를 했을 때는 왜 그걸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집이기 때문에. 그 차이인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생기는 도덕적 해가 얼마나 커요, 그게. 왜 집을 정부가 보증을 해주냐니까 그 two private transaction끼리 한 거를. 그러니까 제가 그 전세 문제 총정리 그거 해놓고 나서 한 60%는 잘 들었다라고 칭찬해 주시고 한 40%는 안 좋아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많이 깠거든요. 전세 문제에 대해서 저걸 왜 아직도 대한민국이 전세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거기다 대놓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 서민들한테 전세가 얼마나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월세 얼마나 비싼데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허그가 파산을 하잖아요. 저거 허그가 누구 돈으로 저게 돌아갈 것 같아요. 저게 다 국민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고 국민들 세금으로 파산하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셨을 때는 그 내는 은행 대출, 전세 대출 그 인트레스트가 낮으니까 그게 싸다고 느끼실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다 혈세가 다 절로 날아가고 없어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그러니까 뭐 전세 대출이 문제다, 전세 자체는 괜찮은 거다, 막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전세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말아라고 이제 그런 뉘앙스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그냥 골칫덩어리고 문제덩어리고 전세를 끼고 그다음에 집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게 유용한 거다. 전세를 살다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한다 하는데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190개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사요? 그렇잖아요. 전세 없는 나라에서는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전세가 있어야지 집을 사기가 쉽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안 그렇거든요. 그냥 10% 20% 다운페이만 있으면 그거 하고 그냥 갚아 나가면 되는 건데 뭐 하여튼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세 얘기를 많이 했네. 소리. 네, 그거 하여튼 간단하게 하고 전세에 대해서는 답 주지 마세요. 죄송해요. 이거 전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다음에 또 벌어져야 될 일이 역전세로 인해서 쏟아지는 금매가 없어야겠죠. 2023년 하반기에. 그리고 쏟아져도 정부가 그냥 방관하면 돼요. 이것도 막겠다고 특례론 주고 살려주겠다고 특별한 무슨 론 스킴 같은 거 내지 않으면 돼요. 근데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DSR 지금 또 풀지도 모른다는 얘기 하죠. 들썩들썩 하고 있죠. DTI나 LTV 같은 거 올리면 안 되는데 국민들이 더 대출을 내서 더 힘을 내가지고 가서 부동산을 사서 이거를 받쳐줘야 되니까 플로어를 쳐주고 계속 부양을 해야 되니까 풀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연체율 같은 거 오르는 거 그냥 오르게 둬야 되는데 시중금리 같은 것도 오르면은 그냥 오르게 둬야 되는데 장기채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또 시중금리 찍어 내려 누를 수 있죠. 10년짜리나 30년짜리나 정부가 돈을 찍어 가지고 그거를 갖다 또 마켓에 집어 넣어서 사는 거죠. 채권 사면은 돈을 갖다 집어 넣으면은 채권 값이 올라가겠죠. 그럼 금리는 떨어지죠. 그렇게 해서 정부가 찍어 누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유명하죠. 일본이 30년 동안 한 짓이니까 일드 커브 컨트롤 하면서도 하고 걔들 하신 거 보면 돈을 계속 찍어내서 정부가 빚을 내서 국채나 다른 시중 채권을 사들이면서 금리를 낮추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짓도 할 거예요, 이제. 그냥 은행들한테 압력만 넣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일본이 하는 것처럼 QE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작살나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돈 안 쓰고 인플레 스스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못 하고 있죠. 벌써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보면은 대본에 나오잖아요. 작년에 40조 적자였고 올해도 재현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럼 당연히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격을. 전기값 오르고 가스값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죠. 이번에 뭐 1분기도 동결했다 그랬나? 킬로와트당 50원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적어놨는데 킬로와트당 51원 올렸어야 되는데 안 했고 매 분기마다 14원씩 올려야 되는데 동결했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메가주울당 10원씩 올렸어야 되는데 그거 동결하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써서 인플레를 억지로 낮추려고 그러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정부가 돈 쓰는 일이에요. 이게 정부가 돈 쓰고 우리 가게 기업들이 돈을 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신규 대출 늘리면 안 되고, 그렇죠? 주담대 같은 거 이런 거 신규 대출 늘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담대가 3월 초에 4.4에서 6.4였는데 지금 4월 되면서 3.7에서 5.9까지 갔다 그러네요. 3%대 주담대는 2022년 1월 이후 처음이래요. 그게 이제 우리 금리 인상 사이클 시작하기 전에 3% 주담대 봤는데 그 이후로 처음 봤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내려왔다고. 지금 완전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 흐름하고 거꾸로 가서 지금 금리 다 시중금리 내려가고 있으니까 제발 더 가계 대출 늘려서 부동산 사라. 저거 하자. 계속 부양하자. 이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안 일어나면 여기 때문에 돈을 안 쓰면 외환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거를 계속해서 엄청 해대면은 우린 더 한 발 한 발 외환위기로 다가가는 거겠죠. 그게 지금 한국이 여기서 요거예요. 왜 자꾸 외환위기 떠드냐. 리먼 100배는 왜 지금 제가 위험하다고 하는지 여기서 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한국 외환위기는 왜 오는 거냐. 피할 방법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안 하겠죠. 정부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미국이 해야 되는 거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것들이 지금 한국 얘기고 한국에서 외환 위기 없이 조용히 지나가려면 얘들을 보고 못 본 척 해야 되는데 그러기 힘들 거다. 정부가 됐던 지금 가게나 기업이 됐던 뭔가 지금 계속 일을 꾸미면서 일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외환 위기에 더 한 발 한 발 다가서게 될 거다. 이걸 벌어진 일들을 그냥 무시해야 됩니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어떻게 미국 상황이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 외환위기가 터질지 안 터질지 약간 좌지우지하겠죠. 미국이 만약에 이렇게 잠잠하게 잘 흘러가잖아요.
앞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을 아무 문제 없이 조용히 잘 흘러가 주면, 즉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너무 크게 터지지도 않고 너무 갑자기 모든 게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큰 금융 위기 없이 2%로 슬슬 그냥 서서히 이렇게 잘 이렇게 다이빙해서 내려가면 돼요. 즉 2%로 안정되게 인플레가 잡히면서 큰 거 터지지 않고 난리 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오펙 지금 그 오펙 플러스에서 감축한다 그래가지고 유가 갑자기 뛰었죠. 80불 넘게 뛰었는데 이게 그런 일 없이 60대 후반, 70대 초반으로 가만히 그냥 유지돼야 돼요. 인플레 잡히겠죠. 그렇죠? 미국 고용시장 둔화해야 돼요. 저 지금 난판 페이롤 50만 나오고 30만 나왔죠. 1월, 2월에. 근데 그게 그냥 10만대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2% 잡히겠죠. 고용시장 둔화하니까. 고용시장 둔화를 안 하면은 임금이 계속 뛰니까 인플레 잡기가 그만큼 어려운 거니까. 그 다음에 미국 은행이나 기업 같은 거 봤을 때 너무 큰 게 터지면 안 돼요. 너무 큰 게 터져버리면 제가 위험하다 그랬잖아요. 리먼 100배가 터지면 금리를 5.25에서 1, 2, 3%로 낮춰야 되니까 이게 우리한테 악재고, 터지긴 터지는데 미국 정부에서 페드에서 어느 정도 돈 풀어서 막아줄 수 있는, SVB처럼 적당하게 돈 써가지고 막아줄 수 있는. 지금 페드 밸런스시트이 SVB 망한 다음에 350 빌리언 정도 2주에 걸쳐서 올랐다가 다시 지금 3주대 됐을 때는 다시 살짝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생각처럼 많이 안 써도 됐어요. 나 돈 쓸 준비 돼 있어 라고 마켓에 말하니까 안정 찾았잖아요. 즉 decline in orderly fashion, 패닉 셀링 없이 차근차근 내려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리고 7월달 됐을 때, 올해 7월달 됐을 때도 코어 CPI나 PC가 기저효과, 작년 2022년 6월달에 9.1% 찍고 쭉 내려왔기 때문에 2022년 7월, 8월, 9월부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처럼 많이 안 떨어질 거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2022년 6월까지 치고 올라갈 때는 팍팍 치고 올라갔으니까 그만큼 떨어지는 것도 기저효과 때문에 2023년 상반기에 올라가는 그 인플레이션율은 낮을 건데, 2022년 후반기부터는 좀 더 인플레이션이 낮았기 때문에 역시 1년 지나서 1년 후인 2023년 후반기에는 그만큼 인플레가 조금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다. 4%, 5%, 6%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뷰가 있는 거니까, 이것들이 미국에서는 우리가 외연 얘기를 안 맞으려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잠잠하게 아무 일도 없으면서 그냥 2%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쭉 인플레가 떨어져 주면 돼요. 5%, 4.5, 4, 3.5, 3 이런 식으로. 큰일이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기가. 물론 미국도 이걸 원하죠. 미국 페드도 그렇고 미국 정치인들도 다 이걸 원하는 건데 이거가 이렇게 쉽게 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미국도 상황이 왜 어렵냐면, 지금 가끔 보면은 미국은 되게 저 부동산 되게 좋다. 예? 30년 고정이라 모게지가, 한국은 다 variable interest rate 해서 변동금리 때문에 지금 막 인덱스 보니까 20% 떨어졌는데 미국은 30년 고정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덱스가 5%밖에 안 떨어졌다. 이거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요즘 많이 보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여러분 개인으로 봤을 때는 맞을 수는 있어요. 당장 집을 안 팔아야 되는 사람은. 그다음에 이제 한국처럼 갭 투자도 없고 하니까 좀 더 책임감 있는 그런 투자를 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잠시만요.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개인들이 피해를 받는 게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어차피 피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30년 고정이. 뭐가 문제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살면서 3%에 30년 주담대를 받았다 그래봐요. 이게 3%는 보단 좀 더 높았을 텐데 3%라 그래봐요. 그러면은 은행은 저한테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제가 샀으면 10억을 빌려주기 위해서 자금 조달을 1.5%에 해야 돼요. 얘들은. 그렇죠? 그래서 net interest margin이 1.5%잖아요. 150 베이시스 포인트로 먹는 거 아니에요. NIM이. 그래, 그렇게 돌리는 거 아니에요, 얘들이. 근데 얘들이 10억을 저한테 주기 위해서 1.5%의 그 자금 조달을 하잖아요. 그럼 이 은행은 얘가 채권을 발행할 거란 말이에요. 이 은행이. 채권이 됐건 뭐가 증서를 발행을 해서 이쪽 반대편에 있는 은행한테 1.5%의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A은행이 B은행한테 빌려온단 말이에요. 채권이 됐건 여신이 됐건 해서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1.5%에 묶여 있는데 이 빌려준 은행 1.5%는 채권이라 그래봐요. 예를 들어 이 A은행이 발행한 채권이 30년짜리가 일로 갔는데 이 30년짜리가 1.5%였는데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SVB가 들고 있던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B은행도 얘한테 지금 샀던 그 채권이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들고 있던 그 채권이 얘한테는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죠. 얘가 받을 돈이니까. 그러면서 얘들이 자산이 날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이쪽에서. 지금은 SVB면 넘어졌지만 이게 다른 은행들이 다른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무너질 수 있는 이유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SVB가 갖고 있던 미국 국채가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금리가 올랐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파밸류 100짜리 그 채권이 95, 90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B은행도 A은행한테 샀던 채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얘들도. 그래서 BTFP가 뱅텀 펀딩 프로그램 한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US Treasury하고 모기지 백 시큐리티 같은 주담대에서 묶여 있었던 그런 채권을 가져와 나한테 내가 그거를 지금 가격이 95, 90% 떨어져도 내가 그냥 100에 빌려줄게. 100에 그걸 담보 잡아서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니들 망하지 않게. 즉 뭐냐면 이건 개인이 돈을 잃지 않더라도 정부가 결국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부의 밸런스시트를 갖다가 받쳐줌으로써 은행들이 망하지 않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한국 부동산 문제만큼 개인들이 당장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미국의 그 은행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금리가 이 낮은 고정금리를 갖고 있다가 쭉 올랐을 때 금리가.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도 지금 어퍼튜니티 코스트가 생기고 얘들도 잃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당장 보이지 않고 부동산 값이 덜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이 방법이 더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문제를 지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다 좋다, 이 30년 고정을 했다고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이 은행이 1.5% 조달을 했을 때 이 은행이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1.5%를. 30년 동안 어떻게 묶어놨겠어요? 얘한테 30년 동안 1.5% 빌려줄 때는 빌려준 놈은 손해를 겁나 보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경제는 어차피 zero sum game이라 그래서 제가 100원을 따면 누군가가 100원을 잃어야 돼요. 전 세계 어디가 됐든 저는 제가 창출해내는 건 빵이에요. 0이에요, 0. 제가 IB에서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나온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금융이란 걸 제가 해보니까 zero sum game이라는 거에 되게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만약에 나스닥에 가가지고 돈을 뭐 1억을 따고 2억을 따도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빼오는 거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되게 회의를 많이 느끼고 야, 이걸 결국 남이 돈을 잃고 남이 마음이 아파야 내가 좋은 거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내가 뭐라 그래요. 무슨 그냥 이쑤시개 하나를 팔아도 내가 이쑤시개를 하나 만들어도 내가 가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쑤시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이 인더스트리 자체에 제가 되게 회의를 느끼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는 뭐 쓸데없는 여담이고.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게 한국 부동산만 문제 있고 미국은 30년 고정했으니까 오케이가 아니에요. 만사 오케이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 은행들이 넘어가고 은행들이 손실 보는 거를 정부가 막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은행 빚이 늘어나면서 달러가 무너질 거라 그런 거잖아요, 제가. 달러 빚이 점점점 커지면서 35, 40, 45 트릴리언 가면서 이게 지금 당장 개인들이 터지냐 아니면 나중에 은행들이 터지고 국가가 무너지면서 화폐 위기가 올 거냐 그 차이인 거예요, 이게. 예, 어쨌든 이거는 그냥 하여튼 이걸 좀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미국 30년 주담대 낮게 했다고 지금 휘파람 불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걔들도 다 그 리소스가 은행에 들어가서 주담대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걔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자, 글로벌 마켓 그리고 나서 다른 나라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한국 빼고 G7이나 유럽이나 일본 같은 거 봤을 때 웬만한 파산 생기는 거 정부에서 다 막아줘야 되고 큰 거 부러지지 않고 부러지더라도 크레딧 스위스 문제처럼 정부가 각 정부에서 다 처리해주고 절대로 컨테이전 이펙트 없게 번지는 일 없게 다 처리해주고 이런 일들이 다 벌어져야 안전하게 벌어지면은 외환위기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 나라들도 다 인플레이션이 안전하게 2%까지 빨리빨리 내려오고 근데 지금 힘들 거 아니에요. 유럽은 9%, 영국 10%, 일본도 4%인가? 예. 그래야 얘들이 2% 가야 금리를 낮추는데 금리 낮출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나라 지금 여기 있는 그 강대국들이 다 금리 높여놓고 있는데 우리 지금 혼자서 3.5에 그냥 동결시켜놓고서는 외환위기가 안 오길 바란다는 게 그게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신흥국에서 총체적 파산한 일 없이 버텨주고 말도 안 되게 막 인도네시아에서 망하고 막 필리핀 망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인디아 난리 나고 뒤집어지고 이런 일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일 생기면은 같이 우리도 때려 맞으니까
뭉뚱그려서 같이 신흥국으로 때려 맞으니까. 그렇죠? 즉 제일 중요한 그 절대 안전자산 쏠림 현상이 없어야지 우리도 안전한 거죠. 전쟁 같은 거 심해지지 않고 중국 정상화 완전히 돌아가고 공급망 같은 거 회복 완전히 되고 중국 이상한 짓 안 하고 대만 침공 같은 거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짓 안 하고. 예. 그래야지. 그러면은 외환위기가 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안 일어날 수는 있는데 한국에서도 해야 될 일이 엄청 많고 미국에서도 엄청 안전하게 큰일 없이 살살살살 지나가야 되고 유럽이나 뭐 G7 컨트리나 일본 봤을 때도 큰 문제 없이 살살살 지나가면서 빨리 인플레가 2%까지 내려와 주면 그러면 한국이 외환위기가 안 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왜 자꾸 떠드는지. 오케이. 자, 2부에 원래 드리고 싶었던 말씀, 2부, 그거는 시작도 못 했으니까, 요거를 지금 2부 A라 그러고, 2부 B에서 그걸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 왜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한테 불리한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3부에서 외환위기가 오는 순서. 이걸 제가 먼저 한 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순서를 하나씩 자세히 해도 되는데, 그 전에 우선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이 리먼 100배하고 한국 외환위기를 왜 떠드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지금 혼자서 세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도 만약에 외환위기가 안 오면 세되는 건데, 스틸 저는 그래요. 제가 틀려도 상관없는데 지금 2023년 4월 달에 돌아가는 상황 봤을 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뭐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틀릴 땐 틀리더라도 이유를 정확히 대는 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거를 지금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2부 B에서 다시 이걸 갈게요. 지금 이건 2부 A라 그러고, 이거 마치고 제가 2부 A를 여기서 우선 마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2부 B로 조만간 다시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